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타국과 맞대고 있는 주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왜 티베트와 신강의 경영에 집착하는 것인지, 왜 영토 분쟁을 마다하지 않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지 등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티베트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2016년에 국내에 출판된 팀 마샬의 지리의 힘에서 중국 편을 요약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정학이란 지리적 요인들을 통해 국제 현안을 이해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리적 요인이라 함은 산맥 같은 천연 장애물과 운하 같은 하천망의 연결 등 물리적 지형뿐만 아니라 기후, 인구 통계, 문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을 말합니다. 지정학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은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강과 산, 사막과 호수, 바다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들은 몇 세대만 지나도 바뀔 수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은 세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남서쪽 국경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을 가르며 내달리다가 하강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 걸쳐 카라코람 산맥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를 가운데 두고 중국은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인도는 중국이 자국의 악사이친을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언젠가는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그 통제를 시도할 것이고 인도가 티베트 고원을 장악하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확보는 중국의 주요 강인 황허와 양쯔 그리고 메콩강의 수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지붕인 이곳에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TV와 핸드폰 등 현대 문물과 한족을 실어 나름으로써 티베트의 중국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위쪽에는 티베트와 더불어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또 하나의 땅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까지 무려 8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죠. 이곳의 원주민들은 터키어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위구르족으로 그들은 1930, 40년대에 두 차례나 동트르키스탄이란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2009년도에 대규모 민족 봉기가 발생하여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중국 내에서 가장 독립을 열망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중국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아울러 그 지역에 돈을 쏟아붓고 한족을 대량으로 이동시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경한 이유는 그곳이 외부 세력에 대한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에는 다량의 원유도 매장되어 있으며 상품의 주요 생산지이자 중요한 시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장 위구르에서 중국의 정책이 실패하여 이곳에서 주민들의 소요가 확대될 경우 그것은 티베트를 비롯한 타 지역의 분리 독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신장 위구르에서의 봉기를 강력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중국과 맞닿은 곳은 먼저 몽골과의 국경선입니다. 이 국경선을 타고 안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이곳을 넘어 중국으로 쳐들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몽골이 중국에 쳐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 국경의 역할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몽골 천연자원의 무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부각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 쪽의 러시아와의 국경으로 러시아가 만약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만 만주의 중국 인구는 1억 명인데 반하여 러시아의 극동 인구는 700만 명에 불과하고 만주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하여 러시아의 극동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접한 이 지역의 관계는 중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쪽에서 중국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은 한나라 시기부터 오랜 동안 중국과 영토 문제를 두고 대립해온 나라이죠.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베트남은 중국과의 대립보다는 중국의 친구가 되거나 미국의 편에 서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조금 더 서쪽에는 라오스가 있는데 이쪽의 국경은 언덕이 많은 정글지대로 상인들도 넘기 어려운 곳이며 군대가 지나가기는 더욱 어려운 곳입니다. 그 서쪽의 미얀마는 더 높은 정글을 가지고 있죠. 서쪽 끝단은 해발 910m에 달하는 산지이며 조금 더 가면 히말라야 산맥에 합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가장 중요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이곳은 타국과의 난제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드넓은 땅을 평정하는 데 수천 년을 사용한 중국은 이제야 비로소 대항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발전 속도라면 약 30년 후에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해군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강력한 해상 전력을 구축하려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중국은 대양 항로에 진출할 수 있지만 전시에는 미국과 일본 등 타국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해상을 봉쇄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황해를 벗어난 중국 선박들은 한반도를 돌아 동해를 지나 홋카이도 위쪽의 라페르주 해협을 통과해야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상당 부분이 일본과 러시아 수역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 이 루트를 통하여 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선박들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만 북동쪽에 있는 다오이다오의 경우 만약 중국 선박들이 위에서 언급한 항로를 피해 상하이에서 태평양으로 곧장 나가려 한다면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대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다수의 하만 이동 미사일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통과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죠. 한편 서쪽 걸프만의 산유국으로 갈 경우에도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필리핀 근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세 나라 역시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따라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고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의 해군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을 관리하는 문제는 21세기 전반을 관통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외교적 현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19세기를 통하여 자국의 영토를 공고히 통합한 후 20세기 초반 쿠바와 스페인을 꺾으며 카리브해의 절대 강자가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대양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그런 미국을 쫓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대양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심해 항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벵골만을 지나 중국 남서부로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였습니다. 케냐에도 항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앙골라에는 철도를, 에티오피아에는 수력발전용 댐도 건설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대도 슬그머니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노동자들 다수가 자연재해나 테러 또는 인질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과연 그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